안녕하십니까.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3 강제동원 특별방송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사회를 맡아보게 된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선생님 먼저 하시죠. 네, 조시현입니다. 예,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국제법 전문가 조시현 박사님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간사 김진영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나요? 둘 다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진영 선생님 겸직해서 이 소송에 실질적으로 사무국을 맡고 계십니다. 예,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10월 30일 판결을 개략적으로 훑어보았고요.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최근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청구권 협정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사이에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판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변화된 게 있으면 좀 진행된 것도 있고 이러는데요.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 김지영 간사님께서 간단하게 그동안 진행된 상황에 관해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신일철 사건하고 관련해서만 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일철 죽음 사건 관련해서. 예. 그래서 10월 30일에 판결이 났고요. 네. 저희가 그 다음 달인 11월 12일에 회사에 찾아갔었습니다. 예, 도쿄에 있는 본사에 찾아갔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서면을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회사 쪽에서 뭐 아무도 대응을 하지 않아서 이제 전달을 하지 못하고. 서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판결 이행에 관한 판결 이행하라는 요청서죠. 협의하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한 번 더 갔습니다. 12월 4일에 다시 또 갔는데 이때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자꾸 회사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죠? 예,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해방 전에 이제 강제 동원 피해를 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은 지금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돈이라도 내라는 의미인 거지 그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 배상금을 지불할 때도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원고들에게 사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같이 협의해서 방법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요청하는 계속 서면을 가지고 찾아갔던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희가 2002년부터 2003년 10월까지 회사하고 계속 교섭을 했었습니다. 뭐에 관해서 교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할아버지들이 계속 이제 연로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화해 교섭을 했었죠. 네. 근데 마지막에 2003년 9월 22일에 마지막 교섭을 했는데 그때 회사 쪽에서 교섭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바뀌고 신일철 그때는 신일본 제철이었었는데 그 회사가 공식적으로 그 자리 마지막 교섭 자리에서 답변을 했던 게 지금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년 전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판결이 이제 15년 뒤에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제 두 차례 찾아갔는데 담당자가 거의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죠? 예. 문전박대 당하다시피. 그러니까 회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했던 약속도 뒤집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돈만 내고 끝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31일에 결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이제 압류 신청을 하게 됐고, 손해배상에 관한 압류 결정을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포항제철하고 신일철 죽음이 같이 가지고 있는 합자회사가 있는데 이 P&R이라는 합자회사의 주식 30%를 신일철 죽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압류 신청을 했고 보통은 압류 신청할 때 매각 결정도 같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류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매각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매각 신청을 같이 하는데 이때도 저희들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각 신청을 하지 않고 그 회사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후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에 나와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압류 신청의 결과가 1월 4일에 나왔고요. 압류 결정이 나왔고 네. 오는 2월 15일에 한 번 더 회사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신일철 쪽에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번에 한번 그 사장이죠. 신일철 주금 사장이 기자회견 비슷하게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일본 정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으로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끝났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신일철 사건 이외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도야마에 있는 후지코시 옛날에는 후지코시 강제였었는데요. 예. 그 회사에 이제 근로정신대로 가셨던 할머니들 소송이 있습니다. 예, 후지코시 중공업 회사에 끌려가셔서 그 군수공장에서 강제 동원을 하신 강제 노역을 했던 할머니들 어릴 때 가셨던 분들인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 할머니들의 이제 후속 사건들인데 이 판결이 1월 중에 항소심 판결이 3건이 다 나왔습니다. 2심 판결. 이게 또 마찬가지로 그 양승태 사법농단 때문에 미뤄졌던 계속 판결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미쓰비시에 관련돼서도 일단 판결들이 계속 이어지고 신일철 주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 취지에 따라서 똑같은 판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 승소 판결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정리한 건데 뭐 추가하실 거 있습니까, 조 선생님? 뭐 굉장히 긴 지금 경과. 간단하지가 않네요, 정리가. 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좀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초점, 포커스가 되는 부분이 몇 대목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판결이 나왔죠. 판결이 났으면 그걸 이제 지켜라. 그걸 이제 법적으로는 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판결대로 따르는 것을. 그런데 역시 일본 기업처럼 지금 판결에 안 따르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판결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하죠. 그것을 이제 법에서는 강제 집행이다. 강제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판결이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당사자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그 판결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는 판결에 지금 한국 법원의 판결에 일본 기업이 따르지 않는 판결 불이행의 단계이다라는 점을 꼭 짚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상 관련해서는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돈 문제로 그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아까 김진영 말씀하셨는데 사죄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협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국제사회에서도 해왔습니다. 강제동원 문제가 위안부 문제와 함께 1990년대 후반에 이제 유엔에도 가지만은 ILO라든지 그렇습니다. 국제 노동기구 ILO에 갔었는데 그때 전문가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에게 협상을 할 것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협상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나 정부는 그러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서도 협의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일본 정부는 늘 보면은 이제 이번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 국제법을 이제 아베가 들먹거리는데 자신들이 유리한 데는 국제법을 엄청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이런 권고가 나오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노동 문제 해결하라. 아니면 유네스코의 권고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전형적인 더블 스탠다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정부가 판결이 나왔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국제법상 그것도 게다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판결뿐만 아니라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이 되고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돌려서 말하면 한국 법원이 또 그 사법부가 소속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았다. 위반했다. 그것이 이제 일본 주장의 핵심입니다.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위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응하지 않는다라는 구도로 지금 프레임을 일본 정부는 짜고 있고 그 속에서 일본 기업에게 강제 집행 판결을 강제 집행하게 되면은 불이익이 가는 것이고 불이익이 발생하면 그렇게 되면 일본이 취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도 뭔가 하겠다. 액션을 취하겠다. 그게 이른바 이제 대항조치라는 얘기가 12월 말까지 언론에서 여러 번 운운되었죠. 지난 1월 9일 한국 법원에서 이제 압류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결정이 나자 도쿄에 있는 한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청구권 협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했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국면이 국제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들의 판결이 이어지고 강제 집행이 이제 실시되는 단계에 있다가 국제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이 아니라 이제 협의를 하자. 양자 협의 한국과 일본이 정부 대 정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절차를 이제 이른바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이제 절차를 이제 주문한 상황이 되고 2월 8일이 그들이 이 협의 요청을 할 때 시한까지 정하지 않았습니까? 외교적으로도 되게 결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30일이다. 30일 안에 너랑 나랑 대화할지 답변을 줘.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거가 없다는 요새.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동안 우리 방송 이후에 벌어진 것은 지금 강제 집행이 이 절차가 진행 중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따른 대항 조치가 오는 데다가 양자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이어서 마치 공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게 넘어온 것처럼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판결이 날 때부터 일본에서는 계속 그 문제가 한국에서 발생을 했다. 재판 결과도 그렇고, 그리고 뭐 청구권 협정에 대한 협의에 응하라라고 하면서 계속 공을 한국 정부에 넘기는 형식을 띄워왔는데 모양을 띄워왔는데, 그럼 그 지금 얘기하는 그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 뭔가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되게 궁금한데, 청구권 협정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1965년에 맺었다는 거. 예, 청구권 또는 청구, 이걸 이제 회사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클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그리고 요구하는 일이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이제 청구권을 가진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일 사이에 줄 걸 주고 받을 걸 받는다. 받을 걸 받다. 그것을 이제 협정이라고 하는 국가 간의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그걸로 담은 것이 청구권 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뭘 주고받았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그 조약, 이 청구권 협정은 이제 국제 조약인데 정식 명칭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엄청 기네요. 결국 이제 세 개예요. 재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재산 문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재산 청구권 문제도 있다. 청구권 문제. 그걸 해결하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경제 협력 또 하겠다.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만큼 양국 사이의 포커스가
65년 체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네. 의견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이 협정을 둘러싸고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1조에 따르면 네. 한국이 돈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무상으로 3억 불. 3억 불. 유상으로. 그다음에 차관입니다. 차관. 차관이라는 건 돈을 빌리는 거예요. 거죠? 일본한테 2억 달러를 이제 빌립니다. 그러니까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이라고 하는. 예,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5억 불이라고 하는 거죠. 네. 한국이 돈을 받는데 하나는 돈 꾸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무상으로 네. 돈을 받았다. 예.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네. 왜 일본이 한국한테 돈을 주느냐? 그 이유가 문제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2조에 보면 돈 주고받는 걸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복잡한데요. 네. 한일 사이의 관계를 이제 이해하려면은 네.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가 네.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뭘 요구할 수 있겠죠? 네. 청산해야 될, 해결해야 될, 청구해야 될 뭐가 있습니다. 그 국가 간의 관계가 있고 네. 또 한국 국민이 일본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 청구할 수 있는 게 또 있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일본 국민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 요걸 다 묶어요. 예. 그래서 좀 복잡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깁니다. 양채합국은 양채합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재산, 권리, 이익을 이제 해결하겠다 이 얘기죠. 양채합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지금 재산, 권리, 이익하고 그다음에 청구권 두 개를 설정해 놨죠. 네.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끝을 읽으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 여기 아베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이제 여기 이 표현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는 표현이 지금 다 문제가 끝났다. 되는 거죠.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위안부 합의 때도 다 끝났다. 예, 요걸 이제 일본이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조에서 준 돈과 2조에서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둘의 관계가 뭐냐를 놓고서 그동안 사실 한일 사이에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이 유리한 대로 해석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요. 조약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 간의 계약이니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네. 서로의 뜻이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뜻, 한국의 뜻이 합치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의 문서에 서명한 것이 조약인데 네. 그 뜻이 무엇냐를 놓고서 서로 나중에 또 체결할 때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툼이 생겨나고 분쟁도 생겨나는 겁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조약의 이 부분에 관해서 한국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2조에서 얘기하는 재산, 권리, 이익 또한 청구권 특히 이제 이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가 문제죠. 이른바 청구권의 범위가 이제 문제가 그동안 되어 왔습니다. 지난 회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2005년 한국의 민간 공동위원회에서 이제 위안부 문제, 사할린 문제, 그리고 요번에 이슈가 되는 피폭자 문제, 그다음에 요번에 이슈가 되는 강제동원 문제는 해결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한일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대립이 되는 것이고 2005년에 그런 결정대로 외교부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외교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헌법재판소가 혼내줬죠. 2011년에. 그래서 외교부가 이제 급기야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지금 아베가 양자 협의를 제안했지 않았습니까? 2011년 8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외교부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니까 9월 15일 날 예. 한국 정부가 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른바 구상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외교적인 편지입니다. 일본의 편지를 이제 띄웠는데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른 협의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자라고 이미 협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이 요청한 것과 정반대로 먼저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2011년 9월 이 요청을 받은 일본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쌩 깠죠? 네, 묵살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 올해죠. 예. 1월 달에 느닷없이 또 양자협의를 하자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좀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사이에도 사실 한 번이 아니고 3차례 정도 협의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한국 정부가. 뭐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한 것이죠. 그거를 무시해 왔고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 정부가.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청구권 협정인데요. 네. 뭐를 주고받고 왜 주고받느냐. 네. 이제 그 청구권의 원인. 네. 청구권의 범위. 네. 요게 문제인데요. 요것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그 불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네. 일본의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이 있습니다. 네. 전쟁에서 일본이 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승전국인 연합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주고받을 게 있겠죠? 있죠. 예, 그것을 이른바 전쟁 배상 문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배상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네가 돈을 좀 줘야 되겠다. 손해배상할 때 배상이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이 청구, 예. 전쟁 청구권이죠. 예. 전쟁 보상 또는 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전쟁 배상 청구권 문제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죠. 네, 샌프란시스코 강화라고 네. 하는 건 평화를 구한다는 뜻이고요. 예. 그래서 평화조약이라고도 예. 알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연합국가의 사이에는 전쟁 배상의 문제로 접근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게 전쟁 관계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식민지. 전쟁 관계가 아니고 그냥 속국이었다 이렇게 된 건가요? 식민지였다. 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해방이 되고 나서 즉 식민지 배상을 계속 요구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청구권 협정에는 말이죠. 네. 정말 문자 그대로 눈을 씻고 봐도 식민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또한 전쟁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 전쟁 배상이라거나 식민지 배상 문제를 다루는 협정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식민지 배상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서 빠진 거다. 예. 이거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예. 뭐라고 했습니까?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그에 따른 반인도적인 불법행위. 이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서 일본 기업은 위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즉 식민지 문제와 이 강제동원 문제, 그에 따른 배상 문제가 맞물려 가는 건데 청구권 협정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놓고 규정하지 않았다는데 문제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긴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965년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이 식민지 지배에 관한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도 없었고 논의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 청구권 협정에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이 식민지 지배,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에 관한
문제에 관한 피해에 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65년에 예. 한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은 청구권 협정만이 아닙니다. 예. 이른바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도 체결이 되어 있어요.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한일 사이에 그동안 국교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교를 재개하는 예. 정상적인 관계로 가자. 예. 이른바 국교 정상화를 이룬 것이 바로 이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의해서인데요. 예. 이 기본관계, 그럼 한일 사이의 관계가 그동안 어쨌느냐에 대한 기본관계 조약은 역시 식민지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모든 것이 다 숨어 있습니다. 예. 전문에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 예. 이런 역사적 배경 뭐죠? 그냥 애매합니다. 예. 식민지 지배죠, 사실은. 네. 그다음에 제2조에는 뭐라고 하느냐? 1910년입니다. 네. 8월 22일 예.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자, 요 대목이 2조인데요. 예. 여기에 식민지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병합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조약의 효력만을 이렇게 애매하게 다루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한일 정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식민지 지배 조약이 체결됐던 시점부터 중요한 조약이 을사보호조약도 있고 1910년에 병합조약이 있는데 그 시점부터 무효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부터 일본 정부는 당시는 합법이었고 자기들이 전쟁이 졌고 말이죠. 유엔 시대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무효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뭐라고 할까요? 원전이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본 조약에서는 돼 있었지만 청구권 협정에서는 그러한 역사라든지 구 조약들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다 끝났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작동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대법원 판결에서 그러한 그 피해자들의 그동안 있었던 호소들 이것을 정말 정의와 법에 입각해서 인정한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구권 협정에 관련돼서 일본 정부는 계속 해결됐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근데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는 것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해서 결국 그 식민지 지배가 무엇이었는가? 또 그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다 거기에 따라서 불법 행위면 배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북한과 일본 사이의 수교 문제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배상, 그다음에 이제 각종 피해, 식민지 지배 때 있었던 각종 피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제 위안부 문제가 그 피해다를 너무 잘 아시게 됐는데 그것 말고도 많이 있다. 조선의 청년들이 역시 일본 군인으로 또 일본의 노동자로 강제 동원된 피해가 있다. 그다음에 원자폭탄 투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원폭 피해자. 역시 현장에 있었던 조선 노동자들이 또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기타 또 해외에 끌려갔는데 귀환하지도 못한 분들. 사할린이라든지 시베리아. 뭐 각종 문제들이 지금은 이제 또 다 돌아가시고 말이죠. 당시 사망하신 분들이 유골이라든지 유해 문제. 각종 문제가 사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청구권 협정처럼 조약이라는 형태로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 지금 한일 관계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요청해온 그런 청구권 협정에 관한 양자 협의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일본 정부는 계속 무슨 제3국위원을 포함한 중재위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본이 단순히 협박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문제 입장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1차적으로 저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조약에서 네.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청구협정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협정 제3조에 마침 그에 관련한 조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조 1항에 보면 말이죠.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해서 양국 간에 분쟁이 있으면 외교적으로 해결하라. 외교적으로 해결하라. 즉 대화, 외교적인 협상, 예. 협의, 대화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고 2항에서는 지금 아베 정부가 중재위원회로 갈 거야. 네.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했으니까 국제사법재판소를 가져간다. 포함한 네. 중재재판을 할 거다. 네. 이런 카드를 이렇게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살짝 보여주는 지금 단계에 있고 네. 지금 상황은 청구협정 제3조 1항에 협의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단계고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일본 정부와 지금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면밀히 검토한다.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죠. 다른 사실은? 경로로도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지금 얼마 전 보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한일 간에 청구권 협정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다. 인데요. 이제 일본의 입장은 대법원 판결이 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완전히 해결됐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요걸 놓고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할지가 하나의 숙제이고, 또 하나는 지금 불미스러운 것이 일본 정부가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놓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 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저는 법학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몰상식한 거죠. 내정 간섭이기도. 그러니까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네. 일본 정부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정부는 법원한테 원칙상 그렇습니다. 사법농단도 있고 하지만은 원칙상으로는 한국의 행정부, 정부는 사법부에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법치주의에 입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일이고요.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실천 방안을 내놓는 일이고, 그것은 한국의 입법부인 국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전개될 것에 대한 포커스는 한국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는 것이 합법이다라고 주장한 것이고, 일본은 그것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청구권 협정 위반의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협의와 중재와 같은 국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포커스의 하나이고, 더불어서 한국 판결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해서 강제 집행, 압류와 현금화 과정, 요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주목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법치주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우리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